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 한 주간 열렸던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대장동 관련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지난 화요일 재판으로 유동규의 증인신문은 끝나야 돼요. 하지만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유동규 증인신문이 한 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주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총 4번씩이나 증인신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되고, 사실 지난 목요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반대 신문도 시작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미뤄지고 말았죠. 지금까지 벌어진 유동규 증인신문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검찰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어떤 야비한 꼼수를 부려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 그리고 그 유도신문을 바탕으로 한 언론 플레이, 법정 안보다는 법정 바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검찰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못된 짓을 해왔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들의 이 꼼수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면은 모든 언론이 일제히 검찰 얘기만 받아 쓰는 형태였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황이 틀려요. 물론 검찰 쪽에 좀 기운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쪽 얘기를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몇몇 언론들은 그냥 검찰이 떠버린 얘기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평가를 볼 때 검찰의 이런 꼼수,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유동규의 진술만 해도 그래요. 슬슬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거지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 모두가 사실 언론 플레이를 위하는 것인데 늘상 보아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동규가 소리 버럭 지른 거 별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동규의 미천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지금쯤 되면은 뭔가 새로운 언론 플레이 아이템이라든지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어찌됐거나 유도신문이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런 이슈들을 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다른 재판에서 거짓말인 걸로 바닥이 나버린, 그래서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즉 그만큼 미천이 떨어졌다, 실탄도 떨어졌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한 주 이재명 대표 재판은 두 번이 열렸습니다.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두 차례 모두 대장동 재판입니다. 위례지구와 대장동 성남FC 관련된 재판인데, 이 중에서 위례지구 성남FC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대장동 재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장동 부분에서 유동규 신문이 있었는데요. 22일은 세 번째, 25일은 네 번째,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유동규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유동규가 검찰하고 보조를 딱딱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자극적인 얘기만 나오면 언론이 다 받아줄 거였어요. 그런데 4차례에 걸친 유동규 재판에서 그닥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기껏 언론 플레이를 하기는 했는데 별로 약발이 안 먹힌 거죠. 검찰로서는 마지막 시도를 한 겁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3차례 이 재판에서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게다가 유동규의 진술이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신선감마저도 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신선하니까 신선한 그 느낌 때문에 받아 써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얘기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많이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이 아무리 뭔가 꼼수를 쓴다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제 슬슬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검찰 역시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그닥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2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이날은 유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 보도 관련된 보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래요. 재판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법정에 이재명 대표가 우산 쓰고 들어가는 모습, 이 사진만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보도 역시도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에요. 유동규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언론사들이 이날만큼은 아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아니 지난 앞선 2차례의 언론 유동규 진술에서도 그닥 보도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법사위 국감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 국감에서 중앙지법원장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했다, 이 얘기에 사실 더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날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죠. 실제로 이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동규 측에서 검찰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늘어놓았습니다만 그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날 유동규가 주로 꺼냈던 얘기는 이른바 420억 약정설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절반은 이재명 거다,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딱히 유동규가 그럴싸한 진술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미 김용 부원장 재판을 통해서 이 420억 약정설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척이 돼버렸어요. 유동규나 검찰이나 420억 약정설을 인정받기 위해서 판결문에 한 줄이라도 좀 들어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은 했지만 아예 왕창 빠져버렸습니다. 420억이 돼야지, 이게 확인이 돼야지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검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420억 얘기를 꺼내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찰의 꼼수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번 사건,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대장동 재판은요, 혐의가 배임입니다. 420억 약정설이 된다면 이거는 뇌물이어야 하는데 이건 뇌물 사건이 아니라 배임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한테 너무 많은 이득을 줬고 그 덕분에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동규가 한 얘기는 성남시가 무슨 손해를 봤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고요. 검찰도 엉뚱한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무슨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뾰족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언론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죠.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 버린 420억을 계속 붙들고 있었으니 보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5일 날은 조금 상황이 틀려졌죠. 검찰은 아마 이 세 번의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꺼내지 못하니까 25일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다고? 예, 바로 녹취록이었죠. 그 녹취록을 딱 꺼내들면서 봐! 이재명은 유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웃기는 겁니다. 이 대목은요, 사실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와는 또 별개예요. 이건 또 위례지구 문제거든요. 위례지구 얘기는 이미 심리가 마무리됐어. 그걸 또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검찰이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일단 언론 플레이 양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박도 같이 실립니다. 검찰로서는 딱히 이익을 못 본 거죠. 일방적으로 검찰 얘기만 몰고 나왔어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나온 거죠. 똑같이 반박까지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녹취록을 들고 나온 것만 해도 의도가 있는 거죠. 검찰은 이날 언론 플레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증거 대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정황이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앞번, 에서는 그 증인신문 때는 한 줄도 안 나던 그 기사가 갑자기 25일에 이렇게 우수수 쏟아진단 말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검찰은 아니라고 지금 배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녹취록의 등장 경위를 봐도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25일 날 법정에서 플레이가 된 녹취록, 녹취 파일은요. 2016년 위례지구 호반 베로디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화의 주제는요. 이 아파트 호반 베로디움 위례지구 호반 베로디움 아파트가 하자가 너무 많다. 조경 개판으로 했다. 이 하자 보수를 좀 해야 된다. 하자 보수 좀 해주세요. 안 되면 성남시 돈으로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례지구 사업권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2013년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나온 얘기하고 2013년 얘기하고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 아는 얘기라고 해도 2013년, 3년 전에는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는 몰랐는데 2016년에 알게 됐다. 그것도 내용상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요. 자,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았죠, 검찰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는 게 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떠버립니다. 어거지죠. 아니, 시점부터가 안 맞잖아. 아니, 2016년에 아는 얘기를 2013년에도 안다는 얘기 어떻게 그게 일치됩니까? 게다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날 입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숨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숨긴 것을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수렴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뭘 숨겼다니, 이게 뭔 개소리야. 예.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증거가 되려면 시점과 장소와 사람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검찰은 흔히 시점과 장소와 사람을 뒤엉클어 놓거나 제3자를 끌고 왔는데 사람을 바꿔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이나 시간과 장소를 살펴보면 이건 증거가 안 되는데 싶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돈봉투 사건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등장하는 녹취 파일, 그거는 3일에 걸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화가 이루어진 3개의 음성 파일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더구나 통화 상대방도 3번 다 다르다. 그런데 마치 하루에 그리고 연속해서 그 3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도해서 그렇게 짜 맞춰가지고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 당사자들을 위협, 협박해서 니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네가 우리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너 추가 기소돼, 너 10년, 100년 막 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자신들이 억지 쓴 것을 윽박지르듯이 우격다짐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써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던 겁니다. 시점 자체가 안 맞잖아요. 2013년에 위례지구 사업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정확하게 2013년 제가 알기로는 그게 5월인가 그래요. 그때 얘기였어요. 사업권 얘기는. 그때 나온 얘기인데 2016년에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숨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아닌 거죠. 자, 아무튼 이 녹취록 내용부터가 좀 이상했어요. 게다가 내용도 보면은 위례지구 사업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자 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니까 이 공사는 호반 베르디움에서 주도를 한 거 아니냐, 호반 건설에 집중을 한 것이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사업권을 판 거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면 호반 건설에다가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희한하게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유동규가 혹은 김만배 등이 호반 건설에 사업권을 몰아준 거를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죠? 택도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어거지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논리로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을 끼워 맞춘 겁니다. 사람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그냥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춘 거죠.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고안해낸 검찰의 기묘한 억지, 이런 거 보고 요즘은 억가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검찰의 꼼수에 언론이 같이 부화내동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보도가 바로 이 뉴시스 보도죠. 뉴시스 보도는요, 지난 25일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10시에 열렸는데 오전 9시에 기사가 나갑니다. 녹취가 처음 공개됐으며 내부 거래가 인지가 돼 있었다라는 식의 보도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013년 거예요. 내부 거래를 인지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시간대만 살펴봐도 이런 보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검찰 얘기만 그대로 받아 쓴 거지. 이러니까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죠. 솔직히 이거는 애완견이 아니라 검찰의 유기견이지 뭐 요새는. 자, 특히 이 두 부분입니다. 자, 검찰이 위례사업권의 호반건설 장악을 인지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2016년 얘기예요. 사업권을 준 거는 2013년이고, 그러니까 이미 2016년에는 알 수도 있는 거지. 문제는 뭐 미리 사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사전에 알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이 되려면 사전에 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그대로 사업을 강행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배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게다가 녹취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말다 이 문제는 아니야. 이거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악질적인 보도인 거죠. 매우 악질적인 허위 보도입니다. 자, 특히 이 부분, 이재명 측에서 위수증을 주장했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부분입니다. 아니, 재판을 열어봐야지 위수증을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재판 열리기 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은 진짜는 뭐였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들어보자고 해서 듣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수증을 주장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게다가 이 시간대를 한번 보시죠. 시간대. 이 기사가 보도된 시간은요, 오전 7시입니다. 하지만 재판 시작은 10시 반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아니,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위수증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자, 이것부터 하나 좀 살펴볼게요. 위수증 얘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거론조차 안 했고 심지어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데 위수증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녹취록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녹취록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요. 누가 녹음을 했는지, 어떻게 녹음했는지,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어떻게 입수됐는지 전혀 밝히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검찰이 이 증거를 확보를 했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죠.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재판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아이고 좋다,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현재 재판의 쟁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억지를 쓴 거죠. 아무튼 위수증 문제가 나온 이유는 검찰이 떳떳하면은 이거 누가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거 녹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입수했습니다 라고 밝히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아직도 못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계속 위수증 문제가 제기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제발 저랬던 거죠.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길래 입수 경위를 제대로 못 밝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녹음을 한 사람이 글쎄 뭐 누구인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한 시점이나 장소 이것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입수 경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누구로부터 압수를 했다는데 그 누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른바 검찰이 이 핸드폰 같은 거나 하드디스크 같은 거 사전에 왕창 압수해 놓고 이게 압수해 놓고 이제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필요한 자료만 추출을 해가지고 증거로 써야 되는데 검찰은 이 필요한 자료만 추출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D넷 아닙니까? 보통 검찰이 이렇게 핸드폰을 압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전체를 이미징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징 떠가지고 이 중에서
우리 요거 가져갈게요 하고 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검찰이 그 폐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몰래 숨겨놨다가 짱박아뒀다가 다른 사건에 또 써먹습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는 내 일생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뒤지게 되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짜 맞추면은 전혀 안 맞는 건데도 두 개를, 세 개를 막 갖다 맞추면 대충 뭐 없는 범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시점에 맞는 것만 추출해서 압수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검찰은 폐기하지 않고 짱박아뒀다가 자기들 좀 불리하면은 숨겨뒀던 그 이미징 파일을 꺼내가지고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상황이 아닌 거지. 이래서 위수증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어떻게 입수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수증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의심스럽기만 하지. 근데 검찰이 미리 지발이 저리니까 위수증 어쩌고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이 다급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반만 해도요,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착착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유동규의 진술이 조금씩 이상해져요. 검찰이 의도한 내용이 이렇게 착착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계속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를 해요. 이거 아니니?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또 유동규는 거기 맞춰가지고 맞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바꾼 경우에 앞에 자기가 했던 진술과는 또 상충이 되는 거야. 충돌이 돼. 그럼 어떡해? 뭔가 또 다른 변명거리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명거리를 대면 또 다른 진술과 충돌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이동규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또는 내가 말 안 해도 이재명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버리는, 억지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동규 진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이고 그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야지 증거가 되는데 일관되지 않는 거지. 당장 합치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25일의 경우도 검찰은 계속해서 유동규한테 대장동 사업 이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느냐 이 얘기를 계속 묻습니다. 특히 대장동 업자들, 그러니까 김만배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줄 때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니? 라고 물어요. 처음에 유동규는 보고했어요 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했죠. 당연히 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가가지고 자, 이거 보고했니? 요때 보고했니? 라고 하면은 갑자기 안 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굳이 보고 안 하죠. 그런 거 소소한 거는 내가 보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보고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말 보고 안 했어? 그러면은 유동규가 맞다, 보고한 것 같다. 말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상황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런 진술 신빙성이 있나요? 아까 분명히 안 했다 그랬잖아. 전체적으로 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요거까지는 제가 보고 안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안 했다라고 보고한 부분,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유도신문을 하면은 했다라고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럼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야,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 네가 보고했을 때 이재명은 뭐라 그러디? 어디서 보고했니? 뭐 이런 부분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시 상황, 보고할 때 상황, 언제니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아, 그게 언제쯤인가? 뭐 언제쯤에서 언제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물으면 또 되게 장황하게 막 설명합니다. 근데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구조가 이렇다. 이 상황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돌려버립니다. 아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고. 그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무슨 옷을 입었으며 그 당시 네가 들어가니까 누구누구가 있었으며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그 당시 기억나는 뭐 있어? 뭐 하다못해 보고서를 갖고 갔어?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유동규 말이 막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동규는 그러니까 성남시의 공무원이 아니죠. 성남시의 외부 사업기관의 그 직원이잖아. 이런 사람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가는데 보고서 안 만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자기 그 상관한테 보고를 할 때 웬만하면 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직속상관, 내가 팀원인데 팀장한테 보고할 때는 구두로 보고하기도 하죠. 하지만 팀장이 자기가 또 윗사람한테 보고해야 될 경우에는 야, 보고서 만들어봐 라고 합니다. 결국엔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팀장 혹은 본부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외부 사업기관이야. 이런 사람이 시청에 들어와서 시장한테 보고하는데 맨입으로 돌아가지고 뭐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보통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들어가면은 질문을 들어가면 유동규 진술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 얘기를 말 안 해. 보고서 만들었으면은 어디인가 그 보고서 자료는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성남시의 구조가 어떻고 도시개발공사의 구조가 어떻고 누구의 권한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내가 이재명한테 직접 안 했어도 그 정진상한테는 했을 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말이 막 본격적으로 꼬입니다. 즉 자신의 정확하게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거 걸리잖아. 그러니까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하고 변호인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고 안 해도요. 이재명은 다 알아요. 내가 보고 안 해도 뭐 정진상이 보고할 수도 있고 또 김만배랑 얼마나 친한데 만배가 아마 다 얘기했을 거야. 만배 걔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요? 나를 무시하고 이재명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다 얘기했을 거야. 내가 보고 안 해도 라고 얘기를 바꿉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되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엄청 치명적인 겁니다. 왜 치명적이냐? 현재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다? 뇌물 혐의 재판이 아니에요. 뇌물 혐의가 아니라 배임 재판입니다. 배임 재판. 뇌물 혐의라면 유동규에 이렇게 말하는 게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배임 재판이기 때문에 유동규가 이렇게 티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무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배임이라는 거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고의로 자신의 임무 혹은 신뢰를 배신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물을 위임한 위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배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잠시 이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임이라는 구조만 알면은 왜 유동규의 말이 엉터리가 되는지 금세 아실 겁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종이를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판넬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좀 발전했죠? 이게 어디 갔니? 이것도 이번엔 또 판넬을 준비를 했더니 그게 없네. 참네. 판넬을 준비했는데 매직이 없나요? 이런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나? 자, 여기 있구나. 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매직이 나오네요. 예. 자, 이 배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보통 이런 경우에 본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본인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본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고난을 위임한, 사물을 위임한 위임자를 본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위임한 사람. 조금 확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위임을 한 사람을 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수탁자라고 일단 얘기합시다. 수탁자, 수임인 또는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회사의 대표라든지 무슨 사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탁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3자가 있습니다. 자, 본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고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일해줘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고난을 위임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탁자, 위임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이 대리인은 이 자신한테 이 고난을 위임한 이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임무를 배신하고 제3자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손해를 준 거야. 요런 구조가 성립이 되면은 우리가 배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이런 짓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따라서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이 내 보고를 받고도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고의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말하는 것처럼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조차가 헷갈리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배임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계속해서 네가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진짜로 안 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동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고를 했을 수밖에 없고 설령 내가 보고 안 했더라도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당연히 알지. 구조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고의적으로 내가 본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나한테 고난을 맡긴 위임자. 여기서는 성남시죠. 성남시한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게 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실무 책임자가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애매한 판에 실무 책임자 보고를 안 했으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 안 되는 거지. 보고하는 그 실무 책임자가 나쁜 놈이지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네가 확실히 보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보고했냐 묻는데 그 끈질긴 유도신문에 계속 유동규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지. 보고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이재명 대표가요,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어놔요. 적어놔. 그래서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뭐 수첩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뭔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이재명의 수첩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죠.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동규가 그동안 이상한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 왔는데 이제 그 미천이 떨어진 때가 왔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유동규의 미천이 떨어지니까 검찰로서도 뭔가 일을 꾸밀 만한 아이템이 사라진 겁니다. 실탄이 떨어진 거죠. 바닥 난 거야.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미 검찰 측 주신문 단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앞으로 진행될 반대 신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상황 벌어진 게 지금까지 이 상황이 검찰 측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의 시간이었다고. 검찰의 시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향후 이재명 대표 측,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측의 반대 신문에 들어가면은 개작살이 나는 거지. 마치 한쪽에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 지금 탄환이 떨어졌어. 탄약이 떨어졌어. 근데 이쪽은 이제부터 공격 시작할 거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재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